거짓말을 먹는 나무. 1장. 도피. 배는 마치 누군가가 썩은 이빨로 물고 씹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게 끊임없이 흔들렸다. 방금 안개 너머로 언뜻 보인 섬 역시 이빨처럼 생겼다고 페이스는 생각했다. 깨끗하고 건강한 도버이 치아가 아니라 써먹을 대로 써먹어서 여기저기 깨진 이빨이 일렁이는 회색 물결 사이로 삐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우편선은 매연으로 하늘을 더럽히면서 파도를 가르며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다. 물술이다. 페이스는 추워서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페이스의 6살 먹은 동생 하워드가 뒤늦게 몸을 돌리는 바람에 옅은 색 몸통에 날개 가장자리만 진한 그 멋진 새는 그만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페이스의 무릎에 앉아있는 하워드가 몸을 들썩여서 페이스는 얼굴을 찡그렸다. 어쨌든 덕분에 하워드는 더 이상 보물을 데려오라고 칭얼거리지 않았다. 우리 지금 저기 가는 거야? 하워드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앞에 있는 유령 같은 섬을 바라봤다. 그래, 하워드. 빗방울이 남매의 머리 위에 있는 얇은 목재 지붕을 타닥타닥 때렸다. 가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페이스는 얼굴이 시렸다. 페이스는 주위가 소란스러운 와중에 지금 깔고 앉아있는 나무 상자에서 뭔가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온다는 느낌이 들었다. 온몸에 돋은 비늘이 나무 바닥을 주르르 미끄러질 때마다 슥슥 소리가 나고 있었다. 상자 속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중국 뱀이 추위에 힘이 빠진 데다 가판이 기울어질 때마다 무서워서 다리를 감았다 풀었다 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다. 페이스 뒤에서 갈매기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거대한 노를 퍽퍽 젓는 소리에 질세라 목청을 높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비가 좀처럼 그치지 않을 기미를 보이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고물 쪽에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는 좁은 공간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거긴 승객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트렁크까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페이스의 엄마인 머틀은 사력을 다해 거기에 가족의 짐을 들여놓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 페이스는 어깨 너머를 흘끗 보다가 지휘자처럼 손을 흔들어대는 머틀 옆에서 가판원 2명이 선더리 가족의 트렁크들과 나무 상자들을 그 좁은 공간에 넣는 모습을 봤다. 오늘 머틀은 피곤해서 안색이 창백하고 쇼를 턱까지 감싸고 있었지만 자신이 미모에 자신 있는 사람 특유의 당당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따뜻하면서도 단조로운 목소리로 자신이 미모에 반한 사람들에게 뻔뻔하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바로 거기에 놔주세요. 유감이지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괜찮으시다면 그건 옆으로 놔주시고. 어머나, 선생님이 여행 가방은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날씨엔 제 남편인 에라스무스 썬더리, 저명한 박물학자 이놈분들과 프로젝트들은 분명 훼손될 텐데요. 아, 정말 진절도 하셔라. 선생님은 상관없으시다니 아주 기뻐요. 머틀 뒤에 얼굴이 동그란 마일스 삼촌이 자기 자리에 앉아 깔개 위에 앉은 강아지처럼 태평스럽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페이스의 시선이 삼촌을 지나 그 뒤에 있는 키가 크고 말이 없는 사람에게 넘어갔다. 성직자용 검은 코트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가 높은 이마에 그늘을 들이우고 코는 매부리 코인 페이스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페이스는 항상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아버지가 고집센 바실리스크 같은 눈빛으로 회색 수평선을 물끄러미 보면서 얼음처럼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배 밑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이 악취가 풍기고 석탄을 태워서 연기는 사정없이 나고 어머니가 서로 밀쳐대는 사람들과 창피하게 입씨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완벽하게 조연한 모습을 볼 때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었다. 주로 집보다 교회 설교단에 선 아버지를 더 많이 봐서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는 건 독특한 경험이었다. 오늘 아버지를 보자 사무치는 연민이 느껴졌다. 아버지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커스장에 나온 사자 같았다. 머트리 지시대로 페이스는 아무도 다시 그걸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도록 가족이 짐 중에서 가장 큰 상자 위에 앉아 있었다. 굳은 표정에 진흙 같은 갈색 머리를 따내린 14살짜리 소녀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슬쩍 사라질 수 있었다. 페이스는 머틀에게 화가 나서 노려보는 사람들이 시선에 움찔하면서 혼자 창피해서 볼을 붉히고 있었다. 머틀은 이 좁은 공간에 자신이 짐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막으려고 작은 책으로 버티고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는 널찍하고 코에 마디가 진 남자가 트렁크를 가지고 머틀 옆을 밀고 지나가려던 순간 머틀이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막았다. 머틀은 크고 파란 눈을 두어 번 깜빡여서 크게 뜨고 앞에 선 남자를 이제 막 본 것처럼 아주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머틀은 추워서 코는 빨개지고 지쳐서 안색은 창백했지만 애써 은근하게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머틀이 말했다. 피곤한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갈라졌다. 이것은 남자들을 다루는 머틀의 요령 중 하나로 그녀는 마치 부채를 펼치는 것처럼 아주 쉽고 반사적으로 교태를 떨었다. 그 교태가 먹힐 때마다 페이스는 속이 뒤틀렸다. 이번에도 머틀은 어김없이 성공했다. 그 신사는 얼굴을 붉힌 채 짧게 목례를 하고 물러났지만 페이스는 그의 화가 풀리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페이스는 그녀의 가족이 배에 탄 거의 모든 승객을 적으로 돌렸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하워드는 엄마 앞에 서면 수줍어하면서도 엄마를 아주 좋아하고 페이스도 어렸을 때는 하워드처럼 엄마를 숭배했다. 머틀이 아주 가끔 아이들 방에 오면 페이스는 신이 나서 엄마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부모가 해주는 대로 머리를 가다듬고 옷을 차려입는 등 호들갑을 떠는 일년이 20까지 좋아했다. 머틀은 또 다른 세계에서 온 따뜻하고 유쾌하고 아름답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자 뛰어난 패션 센스를 지닌 태양인 ним프처럼 보였다. 하지만 느닷없이 작년부터 머틀은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 페이스를 직접 보살피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한마디 경고도 없이 페이스가 받는 수업에 불쑥불쑥 끼어들고 어딜 방문하거나 시내에 외출할 때 충동적으로 페이스를 끌고 나갔다가 다시 그녀를 놀이방과 교실에 내팽개치곤 했다. 올해 들어서 페이스는 그런 엄마에게 익숙해지면서 예전에 품었던 엄마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자신이 성질 급하고 변덕스러운 아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휙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동댕이 치는 봉제 인형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이제 비를 피할 은신처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었다.
머틀은 아주 흡족해하면서 페이스가 앉은 상자 옆에 층층이 쌓아놓은 트렁크 3개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람벤트 씨가 준비해둔 집이 괜찮은 응접실이 있었으면 좋겠어. 고용인들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면 좋겠고, 요리사는 프랑스 사람이면 안 되는데, 요리사가 멋대로 내 말을 오해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림을 할 수 있겠어. 머틀이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진 않았지만 끝도 없이 이어졌다. 어제 머틀은 이 연기 자욱한 우편선이 선장에게 가정부, 선더리 가족을 역으로 데려다준 전세 마차 마부, 그들이 짐을 런던에 이어 풀러가는 기차에 실어준 기차 승무원들과 그들이 전날 밤에 묵었던 추운 여인 속이 무례한 매니저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우린 거기 왜 가는 거야? 하워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이는 피곤해서 눈이 흐리멍덩했다. 하워드는 지금 갈림길에 있었다. 낮잠을 잘 것이냐, 잠투정을 부릴 것이냐. 너도 알잖아, 아가. 머틀은 허리를 숙이면서 장갑 낀 손가락으로 하워드의 눈에 흘러내린 축축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넘겨줬다. 저기 있는 저 섬에 아주 중요한 동굴이 몇 개 있어. 거기서 신사분들이 근사한 화석 수십 개를 발굴하고 계시거든. 네 아버지보다 화석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그 화석들을 봐달라고 부탁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왜 가냐고. 아버지는 우리를 중국에 데려가지 않으셨잖아.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안 갔고 몬지아에도 안 갔잖아. 마지막 나라는 몽골 발음을 하워드식으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어제 썬더리 목사의 교구에 있는 집집마다 막판에 약속을 취소하게 된 변명을 적은 목사의 카드들이 미안해하는 사각형 눈송이처럼 도착했을 것이다. 거기다 오늘은 목사 가족이 느닷없이 떠나버렸다는 소식이 교구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을 테지. 사실 페이스도 하워드의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했다. 어머나, 우린 그런 곳에는 절대 못 가. 뱀들이 많은 데다 열병도 있고 개를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긴 달라. 이건 짧은 휴가 같을 거야. 머틀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딱정벌레 아저씨 때문에 가야 했어? 하워드가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색을 전혀 안 하고 있던 목사가 갑자기 거칠게 코로 숨을 들이쉬었다가 못마땅한 듯 내쉬며 일어섰다. 빛발이 가늘어졌어. 거기다 여긴 사람들이 너무 많군.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성큼성큼 갑판으로 걸어나갔다. 머틀은 얼굴을 찡그리고 마일스 삼촌을 흘끗 봤다. 삼촌은 잠기운이 남은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무래도 나도 산책을 좀 해야 할 것 같군. 마일스 삼촌은 누나를 보며 희미하게 쓴 웃음을 지고 눈썹을 죽여 세웠다. 그리고 콧수염을 쓸어내려 입가에 어린 미소를 지우고 매형을 따라 휴게실을 나갔다. 아버지는 어디 간 거야? 하워드가 목을 쭉 늘려서 갑판을 향해 밖을 내다보며 째진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가면 안 돼? 내 총 주면 안 돼? 머틀은 잠시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거렸는데 그 짜증 어린 모습이 마치 인내심을 달라고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다시 눈을 뜨고 페이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페이스.
넌 정말 얼마나 의지가 되는 딸인지 몰라. 머틀은 애정어린 하지만 한편으로 지친 끝에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미소를 페이스에게 지어 보였다. 넌 밝고 발랄한 아이는 아니지만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페이스는 간신히 맥 빠지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페이스는 하워드가 말하는 딱정벌레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하워드의 질문이 위험할 정도로 전곡을 찔렀다는 짐작이 들었다. 지난 한 달간 페이스 가족은 극도로 말을 아낀 채 얼어붙은 안개 같은 분위기 속에 살았다. 가족들이 서로를 보는 표정과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속삭임이 늘었고, 조심스럽게 접촉을 피하는 일이 많아졌다. 페이스는 그런 변화들을 눈치챘지만 이유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다 어느 일요일에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서 돌아가고 있을 때 갈색 홈브르크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다가와 연신 꾸벅꾸벅 인사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했다. 그는 그런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는 딱정벌레에 대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존경하는 에라스무스 썬더리 목사님이 서문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간청했다. 저명한 목사님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 남자가 끈질기게 부탁하자 점점 더 차가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그 낯선 남자는 모든 예의 범절을 무시하고 목사와 약간의 친분을 쌓아보려고 했고, 결국 목사는 단호하게 그렇게 표현했다. 그 딱정벌레 마니아의 얼굴에 띈 미소가 시들해지더니 불쾌한 표정이 떠올랐다. 페이스는 도끼에 차서 조용히 내뱉던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났다. 당신이 그 뛰어난 지성에 걸맞게 정중하게 나를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오. 파다하게 퍼진 소문을 들어서 아직도 당신과 악수할 마음이 있는 동료 과학자를 만나면 당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소이다. 그 말을 떠올리자 페이스의 피가 다시 싸늘하게 식었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그 낯선 사내에게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은 채 경로에서 말없이 돌아섰다. 페이스가 품은 서늘한 의심의 안개가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사방에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는데 그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다. 머틀이 말은 틀렸다. 페이스는 마음속에 수많은 이문을 안고 있었고, 그 이문은 나무 상자 속의 뱀처럼 또리를 튼 채 온몸을 비틀고 있었다. 아,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절대로 그것에 굴복해선 안 돼. 페이스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이름 없는 존재였다. 그녀가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그것이 그녀에게 더 많은 힘을 휘두르게 될까봐 두려워서였다. 그것은 중독이었다. 페이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페이스는 항상 그걸 포기했지만 진정으로 그런 적은 없었다. 그것은 세상이 아는 페이스와는 정반대였다. 착한 페이스, 든든한 페이스, 믿음직스럽고 따분한 페이스. 페이스가 가장 저항하기 힘든 건 뜻밖의 생긴 기회였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데 편지가 밖으로 삐져나온 봉투, 사람을 감질나게 하는 깨끗한 봉투, 잠겨있지 않은 문, 엿듣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부주의하게 나누는 어른들의 대화. 페이스에겐 갈망이 있는데 소녀들은 그런 갈망을 품어선 안 됐다.
모름지기 소녀란 식탁에서 음식은 조금만 먹고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피로에 지친 여자 가정교사가 하는 진부한 수업을 몇 개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산책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진다. 하지만 페이스에게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모든 지식이 페이스를 부르며 소리쳤고 남몰래 그걸 슬쩍 훔치는 건 달콤하고 유독한 쾌락이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의 호기심은 정확한 대상이 있고 절박한 면도 있다. 바로 이 순간 아버지와 마일스 삼촌은 그 딱정벌레 아저씨와 가족이 갑작스러운 이동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가판을 조금만 걷다 와도 될까요? 배가... 페이스는 순간 자신도 그 말을 믿을 뻔했다. 뱃속이 정말 울렁거렸지만 배가 파도에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흥분해서 그랬다. 좋아. 하지만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꾸하지 마. 우산 가지고 가고 배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그리고 감기 걸리기 전에 돌아와. 페이스가 난간을 따라 천천히 걷는 동안 보슬비가 우산을 적셨다. 페이스는 자신이 다시 그것에 굴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들뜬 마음에 진한 와인 같은 피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모든 감각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서서히 머틀과 하워드에게서 멀어져 가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으며 자신을 보는 남들의 시선들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하나씩 그 시선이 사라졌다. 그녀가 바라던 순간이 왔다. 그녀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페이스는 재빨리 옆걸음으로 가판을 가로질러 바람에 덜덜 떨리는 변색된 굴뚝 밑에 모아둔 나무 상자들 속에 몸을 숨겼다. 공기 중에서 짠맛과 죄책감이 맛이 풍겼고 페이스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페이스는 숨어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쓱 미끄러져 가면서 바람에 휘날려 들키지 않게 스커트를 한 곳으로 모아 쥐고 있었다. 최신 유행 신발을 신어볼 때는 무지하게 골칫거린 넓적하고 큰 발이 단연간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배 위를 달렸다. 페이스는 아버지와 삼촌을 불과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들키지 않고 훔쳐볼 수 있는 자리를 상자 2개 사이에서 찾아냈다. 아버지 몰래 아버지를 보다니 아주 특별한 신성모독처럼 느껴졌다. 내 집에서 도망치다니 이건 비겁해 보이잖아, 마일스. 켄트를 떠나자고 설득하는 자네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떠난다고 좋을 일이 뭐가 있어. 소문은 개떼와 같아. 그들을 피해 달아나면 미친 듯이 쫓아온단 말이야. 목사가 소리쳤다. 소문은 정말 개떼 같죠. 마일스 삼촌은 코안경 속인 눈을 가늘게 떴다. 걔는 때로 몰려다니면서 보자마자 덮치잖아요. 형님은 당분간 학회를 떠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제 형님이 떠나셨으니까 그들은 다른 먹잇감을 찾겠죠. 야반도주를 했으니 그 개떼에게 먹이를 준 셈이 돼버렸어. 내가 떠난 것이 내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거야. 아마 그렇겠죠. 마일스 삼촌이 평소답지 않게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외딴 섬에서 양이나 키우며 살아가는 농부 몇 명에게 비판을 받을래요? 아니면 잉글랜드에서 명사들이 비판을 받을래요? 베인섬 발굴 작업은 형님이 떠나실 수 있도록 내가 찾아낸 최선의 변명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제 말에 따라주셔서 기뻐요.
어제 아침에 인텔리전서지에 나온 그 기사를 전 국민이 아침 식탁에서 읽었어요. 만약 잉글랜드에 그대로 계셨으면 학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형님을 지지하든가 아니면 형님을 모욕하든가 결정해야 했을 겁니다. 소문이 퍼지는 걸 보니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만해요. 형님, 영국에서 구독자도 아주 많고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신문 중 하나가 형님을 사기꾼으로 매도했어요. 머틀 누나와 아이들이 그 스캔들 때문에 가지도친 말과 시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면 켄트로 돌아가선 안 돼요. 우명을 씻을 때까지 본토에서 형님을 기다리는 것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